7월 19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우려했던 청해부대 집단 감염이 현실화가 됐습니다. 전체 대원의 80%가 넘는 24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죠. 군 수송기가 급하게 현지에서 귀국을 돕고 있는데요. 이르면 내일 오후 국내에 도착할 걸로 예상됩니다. 노백신의 늪장 대응까지 방역 무지가 활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지지율 선두권인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감정 섞인 비방전이 오가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경찰 고발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잠시 후에 최고위에서 대선 경선을 미루는 방안을 확정짓게 되는데 4주 또는 5주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눈에 띄게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검증 때는 함께 올랐는데요. 윤 전 총장에게는 골프 접대와 향응 의혹이, 또 최 원장에겐 자녀에게 헐값으로 아파트를 임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김동연 전 부총리는 오늘 책 출간과 함께 정치 행보에 나섰는데 나라 위에 몸 던지는 건 당연한 도리라면서 대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회의 애청자 정혜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속보가 오늘 또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또 큰 속보들이 일단 좀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관련한 내용 바로 반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고요. 정혜원 분들과도 저희가 소통하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신체컷 나가서 발제 준비하고요. 류 실장,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이제 검증이 강화됐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이제 본인들의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의혹에 대한 본인들의 해명도 있었는데 오늘 이거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윤 전 총장의 동선을 놓고 혼선이 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도쿄올림픽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을 환송하려고 인천 국제공항을 찾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이를 번복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윤 전 총장이 공항에서 목격됐다는 얘기가 펴지자 윤 전 총장 캠프 측은 조용히 선수단을 먼 발치에서 응원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2시간 후에는요. 가지 않았다 이렇게 가지 않았다. 네, 이렇게 정정을 했는데요. 캠프 내에서 후보자의 동선도 파악하지 못한 거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글쎄요, 뭐 내부 소통의 문제인지는 몰라도 그런 혼란이 좀 있었군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집단 감염 우려가 현실화됐죠. 아프리카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에서 승조원의 80%가 넘는 247명이 감염됐습니다. 자, 그 얘기 잠시 후에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2020 도쿄올림픽 이번 주 금요일에 개막하는데 한일 정부가 정상회담 성사 여부를 조율 중이지만 특별한 진전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마일본공사의 망언이 논의를 더 꼬이게 만든 상황인데 관련 소식을 신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맞춤형 뉴스 큐레이션 뉴스픽 5 이번 주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들은요. 먼저 청해부대 247명 확진, 그리고 회담 성사와 미지수, 취포 불가, 구직 단념자,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와 이동죄 무죄 후폭풍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 소식인데요. 군 역사상 최악의 집단 감염 사태가 터졌습니다. 아프리카 해역에 파병 중인 해적 잡는 국가대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에서 전체 승조원 82%에 달하는 247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부대원 전원을 국내로 수송하기로 결정하고 우리 장병들이 귀국하고 최선의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 작전명은 오아시스입니다. 이 장병 전원을 후송할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시그너스 2대가 아덴만 해역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작전에 무리가 없다면 내일 저녁쯤에 귀국을 완료합니다. 장병들은 상태에 따라서 전담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또 국내 격리시설에 머물게 될 예정인데요. 자, 다시 정리하면 전체 301명 중에 247명이 확진, 50명은 음성, 4명은 판정 불가로 통보를 받았고 현지에서 입원한 16명 가운데 3명은 폐렴 증상이 있지만 다행히도 군 수송기에는 오를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제가 처음에 해적 잡는 국가대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런데 정작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데는 소홀했습니다.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은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과 중동 오만만 일대를 지나는 우리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를 받고 지난 2월에 출항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전원이 백신 미접종 상태였고요. 군은 군 접종이 시작된 게 3월이었다라고 해명했지만 이후에도 6개월 가까이 백신을 보낼 계획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식자재와 보급품 충당을 위해서 현지에서 기양하고 또 현지와의 접촉이 불가피했는데 결국 바이러스에 노출이 된 겁니다. 지난 2일 첫 증상자가 나왔지만 초기 대응에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합참은 지난 10일 감기 증상을 보인 40명에게 신속 항체 검사를 했고 전원 음성이었다라고 밝혔다가 3일 뒤에는 현지 PCR 검사 6명 확진, 다시 사흘 뒤에 62명, 그리고 하루 뒤 179명이 추가됐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의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국가 안보의 기본인 군 장병이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가 될 정도로 대한민국이 허술하고 허접한 나라가 됐습니까?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사태에 안일한 부분이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해외 파병 부대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재발 방지 대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해외 파병 부대에 대한 예외 조항 같은 경우를 백신 도입 과정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국내 전국 현황입니다. 2주 가까이 1000명대죠. 1252명, 일요일 발생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 7월 초만 해도 서울과 경기 수도권만 좀 많이 나왔고 지방은 한 자릿수인 곳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전에서 83명, 부산과 경남에서 각각 6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비수도권 확진 비율은 32.9%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에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요. 대표적인 휴가지인 강원도 강릉과 제주는 거리 두기를 각각 4단계와 3단계로 자체 격상했습니다. 강릉시의 경우에는 8시로 시간을 제한합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거리 감계상 또는 귀가 시간 등을 감안해서 밤 10시를 하지만 우리 강릉 지역은 대부분 20분 안쪽이면 귀경이 가능합니다. 가급적 이번 일주일만큼은 강릉을 사실상 셧다운한다는 마음으로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자,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송구하다면서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방역 수칙을 지키는데 예외나 특권은 없다. 위반 시에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죠. 자, 이런 가운데 이달 초 민주노총 조합원 8천여 명이 참가한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참가자 전원이 검사를 받으라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민주노총은 마녀 사냥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확진된 조합원이 집회에서 감염됐다고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서울시에 고발을 접수한 경찰, 이 집회 관련자 23명을 입건했고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제서야 정부가 민주노총의 그 집회 참석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라고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정말 그 이중잣대로밖에 국민 모두가 평가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마도 민주노총이 정부의 이를테면 목덜미를 쥐고 있다. 국민들께서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사랑제일교회가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주말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고 하는데 우려가 큽니다. 앞서 불법 집회에 나선 민주노총 역시 전수조사에 신속히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 이번에는 잠시 바다 건너로 가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개막을 앞둔 2020 도쿄올림픽. 시작 전부터 선수촌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본과 A조 조별 예선을 치를 예정이던 남아공 축구대표팀에서 확진자 3명이 나온 건데요. 팀 전원 격리 조치로 일본과의 1차전 시합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우리 탁구 금메달리스트인 유승민 IOC 선수위원은 백신을 2차례나 맞았는데도 나리타 공항에서 확진 판정받고 격리됐습니다. 올림픽 관련 확진자 벌써 60명에 가깝습니다. 新型コロナの中での安心安全な大会の実現、まさに人類が困難に直面する中にあって、今だからこそ世界が一つになれる力を合わせてこの難局を乗り越えている。こうしたことをやはり世界に発信するいい機会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양궁과 펜싱 등을 주축으로 한 우리 대표 선수단 본진, 오늘 아침에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금메달 7개 이상 종합 10위 안에 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우리 선수단 확진자 0명이라는 목표도 함께 달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사격의 신 진종호 선수 마스크를 2겹으로 끼고 또 장갑도 꼈습니다. 최연소 탁구 국가대표 선수인 신유빈 선수는 이 방역복에 페이스 쉴드까지 한 모습입니다. 우리 선수들의 안전과 선전을 동시에 기원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완벽히 준수하여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올림픽 중 가장 힘든 대회가 될 이번 도쿄올림픽에 우리 선수들을 향한 국민들의 응원과 격려가 절실합니다. 자, 대한민국 자, 두 번째 픽도요. 이 올림픽 연장선상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픽은 회담 성사대 이지수입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까지 언급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오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맞춰 정상회담을 열기로 방침을 굳혔다. 장소는 도쿄 아카사카의 영빈관이 될 예정이다. 자, 하지만 청와대는요, 아니다, 아직까지는 미지수다라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양국이 협의 중이긴 하지만 막판에 대두된 회담의 장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기에 결정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막판에 대두된 장애라고 한다면요, 소마이로 이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의 부적절한 발언을 일컫는 거겠죠. 양국 관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평가하다 입에 담기 힘든 표현을 썼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한일 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면서 문 대통령 혼자서만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다 속된 표현까지 쓴 겁니다. 자, 소마공사는 이후에 신뢰했다라고 사과하면서도 한국 외교에 대한 것이지 문 대통령을 지칭한 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요미우리 신문, 일본 정부가 소마공사를 경질할 것이다라고도 보도했는데요. 청와대는 언론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가 언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저희 정부의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참 이런 일이 없었어도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 문제는 고민스러운 거였는데 이런 일까지 터지면서 고민이 더 깊으실 것 같아요. 국민과 함께 분노할 것은 분노하고 단호할 것은 단호하고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격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 이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서 소마공사는 외교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어서 주한 일본 대사가 엄중 주의를 준 것으로 안다라고도 했는데요. 다만 경질 등의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모테큐 외무상이 적재적소에서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자, 지금은 코로나 시대죠. 당장 오늘 결정해서 내일 뚝딱하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본이 해외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3일을 적용하는 걸 감안한다면 이 정상급인 문 대통령은 면제되더라도 수행원 격리 기간을 고려해서 20일, 즉 내일에는 출국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오늘이 결정의 데드라인인 셈인데요. 가든 안 가든 관련 속보 들어오는 것 챙겨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픽을 볼까요? 세 번째 픽은 취뽀 불가 구직 단념자입니다. 취뽀는 취업을 뽀갠다, 즉 취업에 성공한다는 표현이고요. 구직 단념자는 취뽀를 희망하지만 구직 활동을 포기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월의 구직 단념자는 58만 3천 명,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중에서 20대가 18만 6천 명, 30대가 8만 7천 명으로 전체의 46.8%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2030이 절반인 거죠. 또 은퇴 연령인 60대 이상의 구직 단념자 비중은 전년 대비 8.2%포인트 오른 28.6%로 뛰어 올랐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은 이동재 무죄 후폭풍으로 꼽았습니다. 취재원에 대한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지난주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당시에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했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검언유착이다. 이 검언의 완벽한 재판 방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은 책임져야 할 사람이 허황된 소리를 한다라고 반박하면서 이 검언유착 프레임은 허구라는 증거가 차고 넘칠 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동재 전 기자는 의혹을 처음 폭로한 제보자의 이 권언유착 의혹을 수사해달라면서 수사 촉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은요.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입니다. 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이죠. 지금부터는 법적으로도 그렇게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가 민법상 동물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명시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치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자, 현행법상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죄목, 재물손괴입니다. 하지만 이 법이 바뀌면요, 민형사상의 책임도 커질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사람이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경우에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같이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혜원의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저도 이제 고양이 2마리를 모시는 집사로서 민법 개정안에 대해서 아주 전폭적인 또 지지를 개인적으로 보내고요. 자, 아프리카 아덴만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에서 저희도 이제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만 역대급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자만 247명이잖아요, 조멘토. 그럼 수송 작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작전명 오아시스인데요.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승조 전원을 후송하기 위해서 오아시스 작전에 돌입한 특수임무대가 우리 시각 오후 1시 40분께 현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2대가 파견이 됐고요. 총 200명이 타고 갔습니다. 승조원들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한 함정 교체 병력 148명, 그리고 방역과 의료 인력 13명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자, 교체 병력이라고 하면요, 그 현지 인원과 교대하고 남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문무대왕함은 아프리카 해역 일대에서 소말리아 해적 등으로부터 우리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를 띠고 파병이 됐는데요. 임무 수행 공백을 막기 위해서 현지 승조원들을 전원 국내로 복귀시키고 교체 병력이 현지에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군은 방역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청해부대원의 국내 도착에 대비한 전담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격리시설 등을 확보하여 신속한 치료와 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가 현지에 도착하여 관련 국가와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청해부대 34진에 신속한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신체커도 설명했지만 문무대왕함이 떠난 게 지난 2월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군인 등 필수 인력 접종이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류 실장, 그러면은 그 이후라도 백신을 보낼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잖아요.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일단 그 청해부대 집단 감염 규모를 보면요. 최근에 110여 명이 확진된 충남 논산 육군 훈련소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작년 2월에 군 내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대 규모인데요. 그래서 더더욱 늦게라도 백신을 보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거센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군 장병이 방역 사각지대에 있으면 앞으로 누가 나서서 파병을 지원하겠느냐, K방역이라는 자화자찬이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당은 즉각 반박했는데요.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백신 접종을 검토는 했지만 백신 이상 반응 발생 시에 응급 상황 대처가 좀 어렵고 초저온 냉동고 보관도 어려워서 결국 보내지 못했다면서 정부가 장병들을 버린 것처럼 사실을 호도한 일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도 오늘 관련 설명을 내놨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비행기를 통해서 백신을 보내야 되고 또 백신의 그 유통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서 백신을 공급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배에서의 접종의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이자 같은 백신 등은 초저온 보관 같은 문제가 있죠. 그런데 또 일각에선 그럼 상대적으로 보관이 쉬운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이라든지 아니면 유엔이나 현지 의료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라도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관련 논란은 조금 더 이어질 그런 분위기고요. 자, 아까 이제 뭐 신체커가 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2주째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또 비수도권 비율도 높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델타 변이 감염자가 크게 늘었는데 한 달 사이에 42배가 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파력도 더 세고 증상도 더 센 것으로 알려진 이 델타형 변이의 감염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숫자로도 나타나는데요.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이 주요 4종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검출 환자가 총 1,001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 델타 변이가 719명, 그러니까 전체의 72%를 차지하고요. 6월 3주 차이는 17명에 불과했는데 이후에 주별로 21명, 52명, 250명 그리고 719명으로 급증을 한 겁니다. 한 달 기준으로 42배가 늘었습니다. 네, 빨리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오늘 50대 초반에 대한 백신 접종 일정이 나왔죠, 조멘토. 네, 그렇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누적 1,613만 3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31.4% 수준입니다. 한 달째 접종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과 교직원 등을 위한 백신 1차 접종이 시작이 됐고요. 또 만 53세부터 54세의 접종 예약도 저녁 8시부터 열어집니다. 사람들이 몰려서 예약 시스템이 먹통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일정을 좀 쪼갰는데요. 만 50세부터 52세는 내일 저녁 8시부터 접종 예약이 가능합니다. 국장은 내일 가능한데 네. 혼자서 좀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할 수 있어요. 가능하십니까? 내일 8시부터요? 예. 근데 회의를 좀 일찍 끝내야 되나? 진짜 어려우시면 어. 제가 대리하게 되니까 효도 겸 또 해드릴 수도 있고요. 네. 알았습니다. 자, 그나저나 아까 이제 신체커 오늘 중으로 이제 문 대통령 방일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속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다 왜 오늘 중에 나올 것 같냐라고 했냐면요. 이번 주 금요일에 올림픽이 개막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현지에 가서 격리하고 이런 일정들을 포함해서 봤을 때 수행단 일정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좀 오늘 정도가 마지노선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청와대에서 관련 브리핑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네. 오랜만에 신토토의 촉을 좀 발휘해 보자면 아마 안 가기로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거는 저의 되게 예상입니다. 조심스러운데. 네, 저의 예상인데. 개인적인 예상으로 합시다. 네, 왜냐 이제 좀 근거를 설명을 하자면 네. 일단은 지금 이 소마공사의 망언이 좀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회담을 하면 성과가 있어야 한다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인데 지금 일본 정부는 이 소마공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은 했지만 인사 조치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강제징용 문제 등의 현안에 대해서 진전이 있는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정상회담에 관한 이제 일본의 성의 있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문 대통령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고려하겠죠. 아무튼 큰 뉴스는 정치부의 중간에 속보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희가 속보를 챙겨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체커가 고른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은 청해부대로 하겠습니다. 이 청해부대 247명 확진, 수송기 내일 오후에 서울 도착입니다. 네, 오늘 국회 상황실은 민주당 대선 경선 상황을 다루겠습니다. 예비 경선 이후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이 뚜렷해졌죠. 주말 사이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공방이 치열했는데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슈퍼밴드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반드시 첫 번째 조건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스타 밴드가 나와야 됩니다. 말 그대로 스타가 나와야 돼요. 기탁 씨 지금 기타 메고 저렇게 청소제로 돼 있는 셔츠에 되게 락스타 같아요.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게다가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요. 표정도 너무 좋아서 멋있어요. 네, JTBC에서 방영하는 새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슈퍼밴드2입니다. 제가 주말에 몰아서 봤는데 참가자들이 나올 때마다 이 눈과 귀가 즐거워져서 누구를 골라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경쟁, 시청자 입장에서는 대환영이죠. 이번 대선에서도 멋진 스타가 나올 수 있을까요? 7개월여 남은 대선 오디션 국회 상황실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대선 여론조사로 시작을 합니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KSOI죠. 여론조사인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3%, 이재명 경기지사는 25.4%로 집계가 됐습니다. 윤 전 총장은 0.4%포인트 올랐고요. 또 이 지사는 1.5%포인트 떨어졌는데요. 관심은 그 다음입니다. 지난주보다 1.2%포인트 오른 이낙연 전 대표와 단숨에 4위로 올라선 최재형 전 원장, 양강 구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최 전 원장 관련 소식은 이 톡 쏘는 정치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은 민주당 경선 컨벤션 효과로 여당 지지층이 결집한 데다 또 후보 개인기 엄근진이 재조명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땐 이재명을 공격한 효과보다는 호남의 윤석열 지지층 일부 이낙연 후보 지지로 옮겨가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지지율이 출렁이면서 이재명 지사 이 사이다로 돌아오겠다고 했죠. 하지만 당 내부에서 마냥 각을 세울 수만도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자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요. 긍정평가가 45.5%로 지난해 10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여권 지지율 상승 추세 분명한 듯한데요. 사실은 범여권 후보들이 지지율 합이 3개월 만에 범야권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지율 합. 예, 그게 이제 재미있는 건데요. 그래서 뭐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제 범여의 합이 이제 50%를 넘었거든요. 그리고 범야는 이제 44%까지 떨어졌어요. 네, 반면 12일에서 13일 조사한 SBS 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이 과반 이상이고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사람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여권 대선 주자들 입장에서는 이 정교한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인데요. 일단은 정책 경쟁보다는 후보 개인기, 도덕성을 두고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물 관계도로 풀어보자면요. 주인공은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주말 사이에 이 대립구도 한층 거칠어졌는데요. 이 지사 측 인사가 이 전 대표에 대한 흑색 선전을 했다는 이 보도가 나오면서부터입니다. 이재명 SNS 봉사팀이란 텔레그램 대화방입니다. 기자 출신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기레기로 부르고 친일로 규정한 게시물도 공유됩니다. 이 대화방을 만든 제이 씨는 각종 게시물들을 대응 자료라고 부르며 이걸 무기 삼아 총공격해달라고 당부합니다. 네, 문제는 이 대화방을 만든 제이 씨가 경기도 산하기관의 임원을 맡고 있어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지사 캠프는 금시초문이라고 부인을 했는데요. 일단 해당 인사를 직위 해제 조치하고 감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 떠올랐다는 의견이 많다, 이렇게 공세를 폈는데요. 경찰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중앙선관위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 선관위에도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직접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의 공세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런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군필 여당과 미필 야당의 이 구도를 만들어놨는데요. 이 전 대표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이 군필 여당으로, 또 이재명 지사는 윤석열 전 총장, 황교안 전 대표, 또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와 함께 미필 야당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 지사가 이 붉은색 야당으로 분류가 된 점이 좀 눈에 띄는데요. 이 포스터의 아래에는 진짜 안보 이낙연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전 대표 측은 이 캠프에서 만든 게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지지자이자 당원으로서 의사표현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그분은 캠프의 이 요원이 아니세요. 그리고 본인의 한 당원으로서 본인의 의사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주자들이 과민하게 대응을 하고 한다면 사실은 지지자들은 전혀 의사표현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이재명 지사는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소년공으로 일하던 때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서 군대에 가지 못했다면서 이렇게 굽어진 왼팔 사진을 직접 올린 겁니다. 네거티브 마타도어는 자중해달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팔이 이렇게 휘었기 때문에 왜냐면 팔을 이렇게 있는 자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꼭 이렇게 모아서 있거나 좀 자세가 좀 불량해 보이거나 이런 건데 사실 그럴 때마다 제가 매우 서글프죠. 우리 대한민국의 장애인 여러분들이 모두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서러움 같은 건데 이걸로 마치 제가 뭐 병력을 고의적으로 면탈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서글프다. 네, 이 군필 미필 논란에 대해서는 지원군이 등장했습니다. 김두관, 박용진, 정세균 전 총리 이 세 사람 모두가 이 지사를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김두관 의원은 비열한 마타도어에 동참하기 싫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지사와 여성인 추미애 전 장관을 뺀 민주당 후보들을 태극기 배경 위에 올려두고요. 더불어민주당 군필 원팀이라고 쓰여진 누군가가 만든 포스터도 함께 올렸는데요. 여기에서 차라리 저를 빼달라고 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장애로 군에 입대 못한 한을 껴안아주는 게 민주당 정신이라고 했고요. 박용진 의원 역시 저급한 인신 공격보다는 정책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후보 간의 신경전 정체성 논란으로 번졌는데요. 이 전 대표는 민주당 적통임을 강조해 왔었죠. 민주당의 적통을 잇는 주인공이자 야당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이낙연. 네, 반면 이 지사는 당내에 5.18 학살을 옹호하던 사람도 박정희를 찬양하는 분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누구라고 말하긴 그렇다라고 했지만 이 전 대표를 겨냥한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마타도어다, 근거 없는 얘기다 반박을 했는데요. 전두환 5.18 학살을 찬양했다?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으며 만약에 5.18을 찬양했다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귀 쓰고 그다음에 공천을 줬겠습니까? 사실은 근거가 전혀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치열한 예비 경선을 거친 이후에 이 반명연대, 반나연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직접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사람 외에도 후보들 간의 공감과 비판의 작대기 여기저기 엇갈렸는데요. 이 전 대표와 단일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낳았던 정세균 전 총리. 단일화에는 선을 그었지만 이재명 지사의 바지 발언을 연일 비판하면서 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비 경선 이후에 이 전 대표를 향해 빵점 대표라고 각을 세웠던 추미애 전 장관은 이른바 명추연대에 대해서도 거리를 뒀는데요. 이낙연, 정세균 후보가 내세운 적통 논란에 대해서는 이 만며느리론을 내세우면서 독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비 경선에서 이재명 저격수로 거듭났던 박용진 의원은 네거티브는 우물에 독을 푸는 행위라면서 주요 후보들을 다 비판을 했는데요. 민주당 내 경선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 지난 재보선을 빼면 그동안 굵직한 선거 승리의 비결로 뽑혔던 이 원팀 기조 계속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이낙연 난타전, 직원 직위 해제의 군필 논란까지. 네, 앞서 저희가 뉴스픽에서 얘기를 하면서요. 문 대통령 방일 여부가 아마 정치부의 중간에 속보로 나올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잠시 후에 청와대에서 입장을 발표할 지금 분위기라고 하거든요. 관련 속보가 아마 곧 들어올 것 같은데 나오면 저희가 바로 뭐 영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속보를 통해서든 추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이제 민주당이 대선 경선을 연기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조금 전에 이제 최고위원회를 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민주당은 지금 오후 5시 지금 막 이제 비공개로 최고위를 지금 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자리에서 대선 후보 본경선 연기 일정을 확정을 한다는 방침인데 또 경선 일정을 확정하기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얼마나 연기할지가 또 관건이죠. 그런 각 캠프별로 좀 이견이 좀 달라가지고요. 오늘 오전에 이제 비공개 최고회의에서 3주 연기를 골자로 하는 선관위안을 토대로 경선 연기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최고위원 간의 의견차가 많아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경선 일정 연기 자체에 대해서는 각 캠프들도 다 동의를 하고 있지만 얼마나 연기할지를 두고서는 이견이 있는데요. 원래는 다음 달 7일부터 대전, 충남에서 시작을 해서 9월 5일 서울에서 종료하는 권역별 순회 경선 일정을 확정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전인 오후 5시부터 비공개 최고위를 열었지만
오늘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라는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유 실장이 보기엔 어때요?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뉴토토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 그래요? 또 방금 변수가 생긴 게 지금 네. 이 회의에 이상민 그 선대위원장이 직접 들어갔기 아, 때문에 그래요? 네. 또 오늘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좋아요. 없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속보는 이제 유 실장이 좀 챙겨주고요. 네. 자, 문 대통령 방일 여부는 뭐 잠시 후에 아마 속보가 나올 것 같은데 뭐 신체커는 개인적으로 일본에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저도 사실 뭐 그쪽으로 일단 뭐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민주당 내 네거티브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아까 이제 유 실장이 발제를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자제하자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네, 이낙연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경선에도 폭염주의보라는 글을 올려서 이 3대 원칙과 6대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3대 원칙으로는 첫째, 국민의 삶을 지켜드리는 미래 비전이 분출돼야 한다. 둘째, 모든 후보가 다 함께 승자가 돼야 한다. 셋째, 경선을 민주진영의 대통합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6대 실천 방안에는 경쟁 후보에 대한 인신 비방을 삼가고 선거법과 경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또 캠프 간 소통을 활성화하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자, 우리의 경선은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어야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앞서 이재명 지사도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요. 민주당 경선은 본선 승리를 위한 경쟁이어야 한다면서 우리의 고귀한 꿈은 한낱 네거티브 마타도의 얼룩질만큼 저급하지 않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쓴 겁니다. 권투하는데 발로 차고 코피를 내서 이긴다 한들 그것이 정말 이긴 것이겠느냐라고도 했는데요. 경쟁하는 두 후보가 앞다투어서 네거티브 자제를 주장한 겁니다. 정말 살림을 잘할까? 또 약속을 지킬까? 이런 데 좀 집중하는 검증을 해야 국민의 판단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머슴이나 일꾼이 진짜 일 잘하는지, 앞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실제로 하는 게 같은지 이런 걸 체크를 해야지. 뭐 옷에 뭐 흙 묻었네. 그 왜 저기 전에 일하다가 발목 접질렸는데 왜 삐뚤삐뚤 걸어? 이런 거 가지고 따지면 사실은 낭비 아니겠어요? 정세균 전 총리도 선을 넘는 네거티브와는 선을 긋겠다면서 당원과 지지자들을 향해서 과하게 내치거나 과하게 감싸기보다는 원팀의 바탕이 잘 유지되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다만 사소한 흠도 본선에서는 핵폭탄이 되기 때문에 본인과 주변의 도덕성과 신상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누구의 어떤 의혹이든 성실히 해명을 하고 상대방이 있는 논란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류 실장, 지금 이제 당내에서도요. 흑색 선전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인데요. 후보 간의 상호 비방이나 난타전이라고 할 정도로 금도를 벗어난 사례들이 적지 않다면서 철저히 조사해서 경중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선거법상에도 위반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들이 각 캠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은 물론 당에 정해진 그 선거 관련 규범을 철저하게 준수를 해야 될 것이고 페어플레이는 물론이고 나이스 플레이까지도 해야 된다. 네, 이 위원장은 지난 14일에도 네거티브 공방에 대한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오히려 너무 점잖아서 더 붐업을 시켜야 한다. 감내할 수준의 네거티브라면 양해하고 넘어갈 생각이다. 이렇게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었는데 5일 만에 입장이 딱 바뀐 겁니다. 네, 다른 후보들 행보도 좀 짚어보죠. 추미애 전 장관은 지방 분권 개혁을 주장했죠. 네, 추 전 장관이 오늘 대구를 찾았습니다. 현지에서 비전 발표식을 했는데요. 부울경과 호남형 또 대구 경북 메가시티를 성공적으로 이뤄내려면 자치분권형 개헌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 분권 국가를 헌법에 명시해서 국가의 지방자치와 이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관한 헌법적 지향과 또 의무를 부여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대구의 딸이자 호남의 며느리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본인을 선택해달라 호소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오늘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저격했죠. 박마커. 네, 그렇습니다. 추 전 장관, 윤 전 총장은 이미 저격을 당했고 추락은 시간 문제라고 했는데요. 스스로 꽝 잡는 매를 자처하고 있죠. 오늘은 야권의 다른 후보들까지 저격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꽝의 비유가 됐다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선 꽝 대신 닭이라고 한 겁니다. 추 전 장관은 진보 정권이지만 진보만 유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보수 쪽도 함께 봉사해달라고 인사탕평을 한 건데 배은 망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추 원장은 오늘 대구시장 출마 의향을 묻는 질문도 받았는데요. 경선에서 1등 후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앞서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는 당이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 요구를 수용하겠다라면서 여지를 남겼었는데요. 오늘은 우리 당에 대한 헌신성을 강조하는 설명이었고 대구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요. 추미애 전 장관을 비판했다는 거죠? 네, 김두관 의원은 오늘 광주를 찾았는데요. 지난주에 광주를 방문한 윤석열 전 총장을 비판하면서 추미애 전 장관의 책임론을 내세웠습니다. 김두관 의원, 추 후보가 출마까지 하는 바람에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한 건데요. 검찰총장 징계를 제대로 못하고 대권 후보로 키워준 추미애 후보, 당시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네, 반면 김 의원은 앞서 군필, 미필 포스터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를 옹호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지사가 다시 김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감사하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답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2006년에 지방선거를 할 당시에 성남시장에 출마를 했는데 당내 공천 반대 움직임이 있었다면서 당시에 최고위원이던 김두관 의원이 지원으로 선거에 나설 수 있었다라고 한 겁니다. 이 지사는 동생의 장애를 놀리는 동네 아이들을 큰 형님이 나서서 말려주시는 것 같은 푸근함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다시 이 지사가 옛날 일까지 꺼내줘서 페이스북 친구 신청이 몰려오고 있어서 오히려 덕을 봤다라고 화답을 했는데요. 30개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것은 남을 비하한 일에 쓰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박수현 수석의 브리핑이 지금 막 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도쿄올림픽 계기로 일본에 갈 것이다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방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박수현 수석의 브리핑 장면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아까 이제 그 신체커가 여러 가지 이제 예상을 했잖아요. 이제 박 수석의 브리핑 내용이 어떤 취지입니까? 네, 일단 뭐 제가 분석은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청와대 설명도 유사한데요. 네. 이 한일 양측 간의 협의가 이제 그간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이 돼서 뭐 상당한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이제 그밖에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회담의 성과라고 한다면 뭐 강제징용 문제 같은 네. 그런 양국 간의 현안을 말할 것 같고요. 그밖에 재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지난주에 불거졌었던 소마공사의 망언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뭐 성공적인 개최를 희망한다라고 했는데 문 대통령 대신에 황희 문체부 장관이 뭐 대신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아까 저희도 얘기했지만은 오늘 이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이제 문 대통령이 올림픽을 계기로 방위를 해서 23일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라는 그 보도를 했고 청와대 측에서는 일본이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상당히 이제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일본의 가시적인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방해를 하지 않기로 이제 최종 결정을 내렸고 지금 막 청와대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참고로 하나 이제 첨언을 드리자면 방금 나간 이제 박수현 소통수석의 영상이 이제 현장 지금 영상은 아니고요. 자료 영상이죠. 네, 과거 자료 영상이었고 이제 네. 지금 브리핑은 조만간 또 영상이 들어오면 다시 네.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수현 수석의 그 브리핑 내용은 저희가 조금 전에 아마 전한 신체커가 내용입니다. 정리한 네. 그 내용이 아마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관련해서 추가적인 속보가 들어오거나요, 또 일본 측의 반응이 나오면요, 저희가 그 회의 중에 짚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난타전, 직원 직위 해제에 군필 논란까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8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다정의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신혜원 뉴스체커 어떤 키워드가 눈에 띄나요? 방금 백반장도 이 신토토의 촉을 보셨겠지만 저는 또 조멘토나 뭐 박마커랑은 좀 남다른 촉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오늘 백반장의 원픽은 마약 밀수 부인입니다. 네, 신체커와 역시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도 마약 밀수 부인입니다. 미국에서 마약을 밀수입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맞사위 A씨가 오늘 재판에서 밀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수입하고 2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마약을 투약한 건 맞지만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가방에 마약이 들어있는지 몰랐다는 건데요.
전 직장 동료가 준 검은색 파우치를 가방에 그냥 넣었다며 마약이 있는 줄 알았다면 출입국 심사를 통과하기 전에 버렸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파우치를 준 미국인 동료에 대해 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다음 기일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3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세계 최초 완등입니다. 10손가락이 없는 산악인 김홍빈 씨가 해발 8,047m의 브로드피크 정상에 올라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했습니다. 장애인으로서 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 14개를 모두 오른 건 김 씨가 세계 최초인데요. 지난 1991년 북미 최고봉인 맥킬리를 등반하다 동상으로 10손가락을 모두 잃은 김 씨는 사고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도전하기 시작해서 무려 16년에 걸쳐서 대업을 달성했는데요. 이번 등정은 현지에서 기상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강한 의지로 극복하면서 등반 나흘 만에 정상을 밟았습니다. 김 씨는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장애인 김홍빈도 할 수 있으니 모두들 힘내시라며 위로와 용기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는 오싹한 도쿄입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을 나흘 앞둔 가운데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준비한 조형물들이 연이어서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도쿄 신주쿠 공원의 모습을 드러낸 꼭두각시 인형인데요. 대나무 등으로 만든 높이 10m의 거대한 크기의 인형으로 사람들이 당기는 줄에 따라 손과 발을 흔들며 춤을 춥니다. 이 인형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피해가 심했던 도호쿠 지역의 부흥을 기원하는 부흥올림픽의 상징물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사람들의 반응은 다소 부정적이었습니다. 무섭다, 아이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 같다, 세금 낭비다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지난 16일에는 도쿄 시부야 지역에 얼굴 모양의 대형 열기구가 떠올라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올림픽을 축하하기 위해서 만든 공공미술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눈썹이 짙고 무표정한 얼굴에 놀랐다, 오싹했다는 평이 대다수였습니다. 도쿄올림픽 논란의 상징물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지금까지 이시각다정회 백다혜였습니다. 네, 백반장 속보 잘 챙겨서요. 이따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면서 야권의 대선 구도에서 윤석열 대 최재형이 부각되는 모양새죠. 다만 두 사람의 그 행보 방식은 다르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관련한 내용을 톡 쏘는 정치에서 짚어봅니다. 윤석열과 최재형, Y와 J의 발광체 대결이 사뭇 흥미롭습니다. 공정과 법치, 변화와 공존, 두 사람의 핵심 키워드 차이만큼이나 가는 길이 달랐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은 민심, 최재형 전 원장은 당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마이웨이를 선언했죠. 윤 전 총장은 지난 17일 재헌절을 맞아 광주를 찾았습니다. 여권의 심장과도 같은 5.18 묘역을 찾아 자유민주주의를 외쳤는데요. 묘비를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광주의 하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번영으로 승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만은 참배를 하면서 보니까 저 스스로도 아직도 이 한을 극복하자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윤 전 총장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데 찬성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그 3.1운동 또 4.19 정신에 비추어서 우리 이 5.18의 정신 역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이런 숭고한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가치로서 떠받들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전 총장의 5.18 묘역 방문, 민주당에선 민감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신성한 묘비에서 더러운 손을 치워라. 악어의 눈물이다. 거세게 비판을 했는데요. 5.18 희생자들을 반란으로 규정한 주체가 검찰이라면서 묘비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엎드려 목 놓아 울면서 반성해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비성 만지며 쇼하지 마라 나를 세웠는데요. 윤 전 총장 측은 포용해야 할 비판이다 받아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대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봐야 되고 또 그런 분들을 포용해야 되고 또 그런 목소리를 불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발끈한 분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이현주 전 의원입니다. 가짜는 선민의식이라며 광주를 전세 내느냐 나를 세웠는데요. 문상한 손님은 개도 안 문다며 민주당과 운동권의 폐악스러운 입은 개만도 못하다.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전 의원, 윤 전 총장과는 별다른 인연이 없는 상태죠. 그럼에도 꾸준히 윤 전 총장에게 조언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차라리 나는 내 아내가 길이 어떤 아니든 변함없이 사랑합니다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씀을 하실 때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으실 거다. 민주당의 비판, 정작 윤 전 총장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내일은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을 예정인데요. 이번에도 중도층에 초점을 맞춘 듯합니다. 2.28 기념관을 참배한 뒤 2.28 민주운동 주역들을 만난다고 하는데요. 이 2.28 민주운동, 이승만 독재 정권에 맞선 항거였죠. 내일은 어떤 메시지를 낼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윤 전 총장이 광주를 찾은 그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국민의힘 입당 뒤 첫 외부 일정으로 부산을 찾았습니다. PK는 자신의 고향이자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데요. 당심의 방점을 짚고 당원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들과 함께 이렇게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구석구석에 있는 쓰레기를 주우며 정말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한 것, 저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당심을 얻어 지지율의 벽을 넘겠다는 보관인 듯한데요. 아무래도 오세훈 서울시장을 롤모델로 삼은 듯 싶습니다. 오늘 오 시장을 만나 역전 드라마를 보고 감동했다. 역시 고수다. 한껏 지켜세웠는데요. 오 시장도 이제 당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화답을 했습니다. 최 전 원장, 일단 마의 지지율 5%는 넘겼는데요. 이걸론 충분치 않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입니다. 적어도 지지율 10%의 벽은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어떤 비전을 보여주거나 지지율을 최소한 10% 이상 끌어들이지 못하면 아무도 안 붙습니다. 거의 혼자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셈플러스 말씀대로 10%대로 올라도 치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일단 탄력이 붙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여론조사 결과가 아마 분수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 전 원장의 아킬레스건,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장 임기를 중도에 포기했죠. 이를 설명할 대선 출마 명분이 약하다는 건데요. 이른바 핍박론이 먹힐지는 의문입니다. 민주당은 핍박이 아니라 견제였다는 입장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임명할 때 이 정권이 입이 침이 마르도록 정말 칭찬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분들 모셔다가 이 정권의 아픈 부분을 손대니까 올바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 탄압하고 이분들 못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당이 이분들 이제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비난을 하는데 비난을 하기 전에 여당의 잘못부터 고해성사를 하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선 주자끼리 견제 목소리 나올 거예요. 예. 그럼 이제 또 탈당하셔야죠. 그런 견제도 못 받아들이실 거예요. 저런 논리로라면. 그 내부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정치적인 건 훨씬 더 강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홍준표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 가는 길은 다르지만 검증의 칼날을 피하기 어렵다는 건 똑같습니다. 오늘 나란히 검증 기사가 떴는데요. 윤 전 총장은 삼부토건 조남욱 전 회장에게서 골프 접대와 향응 그리고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한겨레 보도인데요.
조 전 회장의 2011년 일정표에 윤검사가 등장을 한다면서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윤 전 총장과 함께 골프를 치고 만찬을 한 증거라는 겁니다. 또 설날과 추석 선물 명단에 윤석열이란 이름이 등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즉각 악의적 오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식사나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일정표상 골프를 쳤다고 단정한 2011년 4월엔 저축은행 비리 수사로 바빠서 골프를 칠 여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최근 10년간 조 전 회장과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한겨레에 오보 사례까지 거론하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생각은 다릅니다. 조남욱 전 회장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윤 전 총장과 여러 차례 골프를 함께하고 그에게 명절 선물이나 만찬 등의 접대를 했다는 달력 기록과 선물 리스트가 확인이 됐습니다. 특수부들의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대검 중수부는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였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가 이런 것이었습니까? 최 전 원장은 지난 2018년 자녀에게 전세를 준 아파트가 문제가 됐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전세가 6억에서 8억 원 사이인 목동 아파트를 시세보다 싼 1억 2천만 원에 빌려줬다는 겁니다. 형법 증여 가능성을 제기한 건데요. 최 전 원장은 반전세로 100만 원씩 월세를 받았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딸이 사용한 방이 전체 4개 가운데 2개뿐이라 월세를 더 싸게 받았다고 합니다. 감사원 공간에 기존 집기를 가져갈 수 없어서 방 2개에 쌓아놓고 갔다는 겁니다. 감사원장 공간에는 이미 이제 중요한 가구들이나 가전제품들이 이미 다 있는 상태여서 저희 집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 줄 형편이 아니었는데 제 둘째 딸이 마침 조그만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기에 집을 비워둘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그러면은 제가 살던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게 어떻겠냐. 민주당에선 이 역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상식에 비춰도 믿기 어려운 것이 감사원 공간은 건물 연 면적만 152평에 달하는 거대한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에 가구를 둘 장소가 없어서 원래 살던 집에 가구를 두고 갔다는 주장은 믿기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원장은 사정기관의 최고위 고위공직자 신분으로서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엄격해야 합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사에 아들 부부를 함께 살게 해 관테크 논란이 불거졌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득 떠오르긴 합니다. 검증과 해명, 대선 후보들의 숙명이죠. 아마 기억력이 좋아야 할 겁니다. 오늘의 톡선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네, 정말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오늘 큰 속보가 계속해서 들어오는데요. 민주당 최고위원회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지금 막 대선 경선을 5주 미루기로 이제 최종 결정을 내렸고요. 10월 초에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연기는 어느 정도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는데 아까 이제 류 실장이 얘기했지만 이제 후보들 간에 또 입장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오늘 과연 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좀 예상이 좀 많았는데 지금 막 민주당이 결론을 내렸고요. 경선을 5주 늦춰서 10월 초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긴급 속보로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때 일본에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했죠. 결국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이제 무산이 됐는데 관련해서 박수현 청와대 수석의 브리핑 영상이 지금 막 들어왔거든요. 그 영상을 좀 보고 저희가 정확한 취지를 다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개기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는 도쿄올림픽 계획이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국 간 역사 현안에 대한 진전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에 대해 의미 있는 협의를 나누었습니다. 양측 간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그 밖의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도쿄올림픽은 세계인의 평화축제인 만큼 일본이 올림픽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선수단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간 쌓아온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선전하고 건강하게 귀국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자, 이제 그 톡 쏘는 정치 이제 발제와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그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 2012년에 윤 전 총장으로부터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이런 보도가 오늘 나왔죠. 신채커. 네, 그렇습니다. 이 뉴스타파가 지난해 12월 31일 윤우진 전 세무서장과 인터뷰를 한 내용을 오늘 보도를 한 건데요. 윤 전 세무서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12년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가 대검 중수부 출신의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라고 했습니다. 윤 전 서장의 증언은 지난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이 내놓은 입장과는 좀 180도 다른데요. 윤 전 총장은 윤우진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하는 건 윤대진 검사였다면서 자신은 사건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자 윤 전 총장 캠프에선 관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논란이 된 2012년도에 이남석 변호사는 윤우진의 형사사건 변호인이 아니었다면서 이 변호사에게 윤우진의 이야기를 한번 드러나 봐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윤우진의 친동생인 윤대진 검사라고 재차 설명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전후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당시 여당 의원들도 모두 수긍한 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발제 때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5.18 묘역 참배를 놓고 신성한 묘비에서 더러운 손을 치워라. 이런 발언을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했는데 오늘 5.18 묘역을 직접 참배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오늘 5.18 묘역을 참배하면서 윤 전 총장이 어루만졌던 묘비를 손수건으로 직접 닦았습니다.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이 더럽힌 비석을 닦아드려야겠다는 심정으로 손수건으로 비석을 닦았다고 했는데요. 윤 전 총장은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광주 시민들을 폭도 빨갱이로 몰았다면서 희생자들 앞에서 쇼를 할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이 오늘 인천공항에 뭐 갔다 안 갔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박마커. 네, 어떤 사연인가요? 윤 전 총장 캠프 윤 전 총장이 오늘 출국하는 한국 선수단을 응원하러 인천공항을 찾았다라고 밝혔었는데요. 2시간 만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 잡았습니다. 캠프 측은 윤 전 총장이 올림픽 선수들이 출국하는 것을 응원하고자 개인적으로 인천공항을 다녀오려고 했지만 현장 상황상 안 가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해서 가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요. 윤 전 총장을 인천공항에서 목격했다는 제보가 있어서 내부에서 혼선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글쎄요, 뭐 공보 라인이 매끄럽게 작동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오늘 공보팀 라인을 보강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윤 전 총장은 캠프 공보기획팀장으로 장덕상 전 여의도 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을 영입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장신임 공보기획팀장은 박근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과 대변인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앞서 황준국 전 주영국대사를 후원회장으로 위촉을 했는데요. 장신임 팀장까지 합류하면서 캠프 인원은 총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톡 쏘는 정치 바로 정리할게요. 윤석열 민심, 최재형 당심, 골프 접대 편법 증여, 나란히 검증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주로 마커의 주민으로 가겠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오늘 자신의 저서를 출간하면서 대권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주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 온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현실하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인 정권 교체를 이루는 그 중심은 역시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 2명이 잇따라서 정치 참여 선언을 했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입니다. 둘의 공통점이 있다면 법조인 출신의 그리고 현역 시절에 정부 여당과 대립각을 세웠다는 건데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반문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제3의 인물이 출마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고위 관료를 지냈습니다. 이쯤 되면 문 정부 고위직 이력이 야권 대선 주자로 향하는 하이패스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다만 앞선 둘과는 결이 다릅니다. 법조인 출신도 아니고 반문 표심을 자극한 것도 아닙니다.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첫 번째 인물, 바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입니다. 저처럼 34년 공직을 하면서 국가 혜택을 받은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와 같은 미래와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몸을 던지는 것이 당연한 도리죠. 김 전 부총리 오늘 자신에 져서 대한민국 금기 깨기를 출간하죠. 여기에 발맞춰 대권 출마를 시사한 겁니다. 일단 김 전 부총리도 문재인 정부와 일부 갈등이 있었다는 점에서 윤석열, 최재형 두 사람과 비슷합니다. 불합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엇박자를 냈었죠. 윤 전 총장이 매운맛이었다면 김 전 부총리는 수단맛이었다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경제 정책의 어떤 비전과 모토는 사람 중심의 지속 성장 경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소득 주도 성장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하게 중요한 축이긴 하지만 또한 축으로서는 혁신 성장 문제들, 여기 구조개혁 문제라든지 그거는 제가 생산성 문제, 반갑고요. 이건 같이 들어가서 받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앞세운 현 정부와 철학적인 차이를 드러낸 장면인데요. 결국 임명 이후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두고는 청와대 이견을 표출했었죠. 최저임금 인상이 긍정적인 효과가 90%였다라는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2년 동안에 그 정도면은 조금 속도가 빨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후발 주자인 김 전 부총리의 차별화 전략은 뭘까요? 먼저 정부를 비판하는 지점이 다릅니다. 헌법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보다는 경제의 관점에서 정부 여당에 쓴소리를 내는 건데요. 자신의 책에도 소득 주도 성장 등 경제 정책에 대한 반론을 담았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의 네이밍부터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대안으로 공급 측면에서 혁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혁신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여권이 금기시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도 목표 과제로 제시를 했었죠. 무엇보다 차별화되는 건 삶의 궤적인데요. 윤석열, 최재형 두 사람은 학력으로 따지면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최 전 원장은 가슴에 KS 마크를 달았는데요. 경기고의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윤 전 총장은 KS는 아니지만 최 전 원장과 마찬가지로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반면 김 전 부총리는 말 그대로 흙수저로 출발을 했는데요. 상고를 나와서 곧바로 은행에 취업을 했고 이후에는 야간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이제 직장 생활과 야간 대학 생활을 병행하면서 제가 있었던 독신자 합숙소 쓰레기통의 그 잡지를 보고 이제 공무원 시험 한번 준비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비웃음이라기보다는 조금 특이하게 좀 돌연변이처럼 보여졌을 거고요. 뭐 그때 20대 또 30대 이때는 뭐 많은 열등감 속에서 지내왔죠. 아래로부터의 반란, 김 전 부총리가 자신의 책에 쓴 표현입니다. 자신이 세운 비영리 법인의 이름 역시 유쾌한 반란인데요.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삶을 일궈낸 자부심을 은연중에 드러낸 표현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 전 부총리는 윤, 최 두 사람과는 다른 정치 행보가 예상이 됩니다. 최 전 원장은 이미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죠. 윤 전 총장도 당장 입당은 안 했지만 추후 국민의힘과 힘을 합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하지만 김 전 부총리는 독자 세력화를 내고했습니다. 정권 교체나 정권의 재창출을 뛰어넘는 정치 세력의 교체. 정치 세력의 교체. 그다음에 또 우리 의사결정 세력의 교체.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의 정치 일정에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와 경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여도 야도 아니고 정치판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자신의 활동 무대를 제3지대라고 부르고 싶진 않다라고 했지만 호칭이야 어찌됐든 진영 논리와 이념 싸움에 갇힌 기존 정치권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생각입니다. 제3지대라는 말을 제가 별로 이제 좋아하거나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우선은 기존에 있는 정치권의 많은 분들, 정치 엘리트들, 정치 세력이 환골탈퇴를 해야죠. 미래 경제, 글로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한 정치 세력과 의사결정 세력의 교체, 아래로 또 반란에 찬성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3지대 하니까 또 한 명 떠오른 인물이 있는데요. 누굽니까? 네, 주민이 선정한 두 번째 인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서운하실지 몰라도 이번 4차 대확산을 두고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저주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4차례 대유행 직전에는 반드시 문 대통령의 코로나19 종식 예언이나 K방역 자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전 부총리는 마이웨이를 걷겠다고 했지만요. 그 외 야권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대선 빅텐트를 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제3지대 원조인 안 대표의 입지는 시간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당 지지율과 본인 지지율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국민의당의 지지율 6월 1주차 때 7.5%였습니다. 한 달이 지난 7월 1주차 때는 6%로 떨어졌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추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안 대표 6월 4주차 2.6%던 지지율이 7월 2주차에는 1.7%로 하락했습니다. 거기에 자신이 약속한 국민의힘과 합당마저 교착 상태에 빠졌고요. 자, 여기서 불사의 코너 한번 가겠습니다. 정치인의 속마음을 알아보는 온 더 레코드인데요. 안철수 대표, 이럴 거면 그냥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단일 후보가 됐으면 어땠을까 후회할 것 같기도 합니다. 서울시장 지금 서울시 출근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입당했으면 100% 안철수 출근이다. 안철수 그렇죠? 시장이다. 안철수 시장이죠. 자, 과거는 과거고 이제는 어떻게든 존재감을 반등시킬 방안을 찾아야 할 텐데요. 안 대표 반문 공세 강화를 해답으로 본 듯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강도를 점점 높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청해부대의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를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여당이야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매표 포퓰리즘의 정신이 팔려 있었다지만 정부와 군 수뇌부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정신줄을 놓고 있었던 겁니까? 즉각 안이한 국가, 못난 정부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고생하는 장병들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새롭게 닻을 올린 김 전 부총리와 표류 중인 안 대표 두 사람의 소식을 살펴봤는데요. 과거 안 대표와 마찬가지로 제3의 길을 외치며 데뷔한 김 전 부총리. 과연 어떤 새로운 길을 가게 될지 이정표가 궁금해집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경제 띄우며 대권 닷 올린 김동연, 고민 깊은 안철수. 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속보가 오늘 많아가지고 아마 다는 얘기 못할 것 같은데 시간 되는 데까지 해볼게요. 홍준표 의원이 오늘은 입시제도 관련 공약을 내놨죠? 국장 갑자기 빨리 말씀하시니까 미안해요. 제가 시간이 없으면 그렇게 많이 빨라져요. 일단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대학 입시 제도와 관련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기적으로 올리고 있는 JP의 희망 편지를 통해서 공개를 한 건데요. 수시 모집을 없애고 정시로만 신입생을 뽑되 수학 능력 시험을 2번 실시하고 또 스펙 사회를 실력 사회로 전환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여기에 사법고시 부활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홍 의원은 공정한 제도 아래에서 실력으로 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입 제도부터 혁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입학 사정관 제도 수시를 철폐하고 오로지 정시로만 입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년에 2번 수능 시험을 보도록 하고 출제도 EBS 교재에서 70% 이상 출제하도록 해서 서민 자제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서 스펙 사회를 실력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로스쿨, 의전원, 국립외교원 등 음서 제도를 폐지를 하고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도 부활해 개천에서 용인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루지 못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얘기는요. 내일 저희가 추가로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주민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경제 대통령 향해 첫발 내디딘 김동연, 정치 세력 교체해야 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입니다. 현재 시각 5시 49분인데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될 전망인 가운데 예비 전력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죠.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에서 이번 주 예비 전력이 최저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비 중인 원전의 조기 투입 및 수요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했는데요. 김 총리는 또 선별진료소의 냉각조끼나 그늘막을 충분히 지원하고 여름철 독거노인 안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이순신 장군 문구 현수막을 내리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우길기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일었죠. 이에 대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겸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림픽 시설 내 우길기 사용 금지 여부와 관련해서 IOC로부터 약속 문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IOC에서 한국과 일본 양쪽 모두 자제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번 일은 일본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우리가 현수막을 내릴 때 사전에 먼저 약속 문서를 받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잠시 후 썰전 라이브에서는 여야의 대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고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골프 접대 의혹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편법 증여 의혹이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의 열띤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였습니다. 네, 오늘 정치보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유 실장 속보 나왔네요, 그죠? 네, 알았어요. 틀렸네요. 아까 내가